반도체 업종 좀 많이 힘든 구간으로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을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보신다면 지금 레벨보다는 좀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실제 경기 흐름은 좀 어떤지? 경기 흐름들은 네. 지금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은 경기 모멘텀이 부러지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경제 전망이나 경기 흐름들, 실적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시장 자체 흐름들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자, 또 많은 사람들은 네. 경기 모멘텀이 뭐 피크를 통과했다 네. 이런 얘기 하던데 네. 팀장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맞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 모멘텀이 정점을 통과하고 이제 둔화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둔화되는 흐름이 시장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요게 한번 보시면은 제가 7월 전망 자료를 쓰면서 여기에 대해 언급을 드렸었는데, 뭐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더라도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는 경기 모멘텀이 정점을 통과했다고 하는 거, 정점을 통과한 게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여기 GDP 성장률 한번 보시면요. 신흥국이 1분기 때 10.7%, 2분기 때 10%, G20이 9.8%, 선진국도 10% 가까이 되는 흐름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이례적으로 높았던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2020년 2분기 때 워낙 낮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3분기로 돌아가서 본다면 5.8%, 5.9%, 4.8%, 4.7% 낮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 이전 수준 어느 때보다도 GDP 성장률 레벨 자체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분기 대비는 낮지만. 네, 전분기 대비는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전년 대비가 낮은 거죠. 전년 대비가 낮지만, 2분기가 피크고 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인 흐름들에 있어서는 4에서 5%, 내년 상반기까지는 4에서 5% 후반까지 유지된다는 거예요. 2017년, 18년에 경기가 정점을 찍었을 때가 글로벌 전체 GDP 성장률이 3.8%였어요. 선진국은 3% 초반이었고요. 그보다는 높은데요?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헤드라인으로 보는, 경제 지표로 보는 피크아웃, 정점을 통과하고 둔화되는 그림은 맞다.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나 개인 소비 너무나도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지, 이 모멘텀 둔화가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것이다, 아니면은 또는 시장을 막 억누를 것이다 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는 동일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2분기 때 소매 판매가 50%를 넘고 산업 생산이 30%를 넘을 때 어느 누구도 야, 이게 30% 50% 가니까 대폭등이 올 거야 라는 전망을 아무도 안 하셨어요. 저도 안 했고요. 시장이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금리나 물가나 이런 상승 압력을 충분히 극복해 줄 만큼의 펀더멘털 모멘텀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을 잡고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왜 아무도 야, GDP 성장률이 10%니까 이제 증시는 대폭등을 할 거야라는 전망을 안 했던 이유는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진 거라고 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그림에서는 이제 기저효과가 약해지고 이제 소멸되기 때문에 이게 둔화되는 그림이에요. 당연한 흐름인데 이게 너무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였냐면 비교를 해봤습니다. 2007년 이후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과 주식시장 간의 상관계수를 봤더니 대부분 플러스 상관관계죠. 이 의미는 뭐냐면은 경기 모멘텀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상당 부분 연동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죠. 요번 코로나19 사태 때 말고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후에 그때도 기저효과가 워낙 컸으니까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 이때도 기저효과가 굉장히 1년 넘게 들어왔어요. 그때도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이 둔화 국면이 있었거든요. 2010년 하반기부터 쭉 떨어졌어요. GDP 성장, 경기 모멘텀 자체가. 그때 구간, 2010년 4월부터 2013년 12월, 모멘텀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구간을 봤더니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기 모멘텀, 경기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었는데 주식시장은 올라갔다는 그림이거든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2010년 상반기, 하반기를 지나면서 정점을 기록하고 쭉 둔화됐지 않습니까? 둔화됐네요. 네. 그런데 주식시장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네요. 문제가 됐던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 반전을 하면서 시장이 출렁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라는 지표도 최근 60을 넘어서서 이제 둔화되겠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도 둔화되는 과정에서도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저효과가 이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그림들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의 모멘텀 둔화라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악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또 질문을 하시겠죠. 에이, 한국은 안 그랬어. 한국은 진짜 안 그랬어요. 한국은 딱 11월 상반기에 2010년 11월 상반기까지 쫙 올랐다가 그다음부터는 박스권에 갇혀버렸어요. 왜냐면은 2011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해보신다면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레벨이 확 떨어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벌어졌던 거는 유럽발 재정위기, 피그스 사태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한국은 잘 나가던 수출이 갑자기 마이너스 반전을 하면서 플랫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혀버렸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경기 모멘텀 둔화에 상관없이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였고 한국은 수출에 대한 민감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불안, 특히 유럽 경기 불안, 재정 위기가 불거지면서 수출 모멘텀 둔화가 좀 박스권에 갇히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뭐를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은 지난 과거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지난 과거를 본다면 지금 보면은 요게 정치되는데. 네, 정체됐는데 그 이유는 미국 GDP, 미국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게 아니라 요 빨간색이 한국 수출이거든요. 아, 수출이 떨어졌네요. 네, 수출이 마이너스로 가고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요게 박스권을 만들어버리게 된 이유였는데 이때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 8월에는 신용강등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1년, 11년 지나면서 이거 뭐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유럽 재정 위기, 피그스 사태. 그러니까 포르투갈, 뭐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디폴트 선언하고 막 이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유럽 쪽의 경기 불안이 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로 올라가고 거기다 수출은 안 좋아지고 이런 삼중고를 겪었던 상황이라서 그때는 조금 달랐다 지금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흐름 그리고 한국은 수출이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차트 보니까 수출이랑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한국은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키 팩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국 수출이 견조하게만 잘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할 수 있거든요. 올해 안에.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한국 수출 쪽에서 그렇게 크게 망가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됐다는 거죠. 요때 2017년을 생각을 해보시면 수출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전적으로 반도체 혼자 끌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뭐 철강, 뭐 웬만한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도 최근 들어서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때처럼 뭐 갑자기 망가진다거나 그러기보다는 좀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금액 자체는 계속적으로 레벨을 올려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4월에 김작가 TV 처음 나오셔서 하셨던 코스피 3,200, 3,630 갈 수 있다라는 갈 수 있다. 그 전망이 유효하다. 팀장님의 뷰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러면은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되냐. 경기 모멘텀도 둔화되는데 괜찮다라 그러고 뭐 넌 다 좋다라 그러니 항상 좋다고 하셔서 기승전 산수인이 뭐 제가 뭐 코멘트에도 쓰고 뭐 텔레그램이나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기승전 상승 맞습니다. 경기 방향성이 꺾이지 않는 한, 기업 이익 전망이 꺾이지 않는 한, 저는 흔들림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때,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었는데,
뭐 때문에 시장이 올라갔을까를 본다면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0년 하반기부터 여기 2013년까지 이게 뭐냐면은 전월 대비 변화율이에요. 보시면은 대부분 플러스였습니다. 네. 무슨 의미냐면 전월 대비 변화율이 플러스라는 의미는 전월 수치보다 조금이라도 계속 올라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경기 모멘텀이 기저효과가 약해지고 소멸됨으로 인해서 둔화되는 건 맞는데 경기 방향성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는 시그널을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 연말까지 전체 42개월 중에 31개월 동안 전월 대비 변화율이 플러스였어요. 그 말은 경기 흐름들은 쭉 올라가는 그림이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소매 판매 금액이 회색인데 이게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 14년, 15년까지 쭉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시장을 이끌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경기 모멘텀, 경제지표의 전년 대비 변화율과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였던데 그 구간에서도 이 소매 판매 금액 흐름과의 상관관계는 0.9 거의 똑같이 흘러갔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월 대비 변화율,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 심리가 소비 심리 지표에도 좀 영향을 미쳤고요.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쳤는데 실질적인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지표를 보면은 전월 대비 개선세를 계속 이어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방향성에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어도 시장의 추세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 우상향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과 제가 이제 네 번째 네. 이제 달마다 한 번씩 해서 촬영인데, 야, 그 설명에 이 차트들이 기가 막히게 다 딱딱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서 차트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네. 야, 대신증권이 네. 참 PPT 잘 만드네요. 제가 만드는 겁니다. 이거 직접 만드세요? 네, 제가 직접 만듭니다. 네. 이 선들은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제가 차트로 그리는 거죠. 아. 데이터를 받아서. 네. 이거 팀장이 직접 만드시는 거였어요? 그럼 누가 만들어주나요? 팀장님 밑에 이제 과장, 대리, 사원이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그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저는 웬만한 데이터 다 확인하고선 차트 만들거든요. 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만들어 오면은 네. 제가 또 한 번 확인해야 되는 거라서 저는 아예 업데이트 할 때부터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제가 차트 만들고 그리고 또 급할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밑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이런 내 차트가 있으니까 좀 업데이트해서 붙여놔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새벽에 다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저 직접 만든다는 생각은 1도 못했습니다. 진짜요? 왜냐면 너무 바쁘시니까. 바빠도,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직접 만드시는 거구나. 유튜브 출연하고 여러 가지 출연을 많이 하는데, 네네. 가장 고민이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는 달리 애널리스트는 자기가 생산한 콘텐츠에 대해서만 코멘트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목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고 제가 직접 보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하지 않으면 조금 말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림만 보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직접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그동안 쭉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재고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변화의 조짐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때부터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렸던 차트인데 이게 1.07까지 떨어졌어요. 그 의미는 판매되는 거의 7%만 재고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긴 여유 재고가 7%밖에 없었던 건데 요번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1.1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재고 축적 수요, 그러니까 재고를 쌓으려는, 그러니까 소매업체 입장에서는 재고를 쌓아야 돼요. 왜냐면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대응을 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요 재고 축적 수요, 그러니까 소매업자의 재고율이 올라오고 도매업자나 제조업자 재고율이 플랫해지고 이전과 같이 소매업자 재고율이 도매업자나 제조업자보다 높아지는 수준까지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조짐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언제였었냐면 2020년 10월, 11월, 12월
이 데이터를 할 수 있었던 시점은 2020년 11월, 12월, 1월. 언제였죠? 코스피가 저점을 찍고 10월 말에 저점을 찍고 11월, 12월, 1월까지 대폭등을 했던 시점이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재고율이 올라오면은 기본적으로 신규 주문이 많아지죠. 네. 그리고 산업 생산이 좋아지고요. 생산이 좋아지면 제조업이 막 돌아가게 되면 글로벌 교육이 좋아지고 한국 수출이 좋아지고 한국 수출이 좋아지면 기업이익이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작년 11월, 12월, 1월 달에 그런 그림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어땠냐면 그때를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 수출이 예상외로 빨리 11월 달에 플러스 반전을 했고요. 12월, 1월 달에 예상보다 높은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쫙 치고 올라간 거였거든요. 아직까지 이게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 변화의 조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아마 3분기 때 뭐 지금 7월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8월, 9월, 10월 가면서 이런 변화의 시그널들이 좀 더 확인된다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려왔던 시장이 좀 레벨업 되는 데 있어서는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하니까 재고가 부족한 쪽이 생각이 나는데 반도체. 네. 반도체가 요즘 계속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실 때마다 반도체는 간다. 4월에도 간다. 5월에도 간다. 팀장님이 여러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맞았지만 요거만큼은 진짜 안 가고 있습니다. 제가 타이밍상 굉장히 제 그동안 동영상을 보셨던 분들한테 일단은 죄송하다는 좀 힘든 시간을 겪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원인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 명확합니다. 잠시만요. 요 그림을 보시면 반도체 업종이 나쁘다고 말해야 될까요? 시질적 전망, 이익 전망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2개월 연속 플러스예요. 그리고 금액 자체만 본다 하더라도 역사적 고점권에 근접해 있고 거기다가 자동차까지도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 불안 이슈가 좀 해소된다라는 시그널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말씀드리면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실적이나 수출 쪽에서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죠?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수급. 앞서 말씀드렸죠. 원달러 환율의 변화들이 원달러 환율이 차별적인 흐름 그리고 다른 통화들보다도 위에 위치해 있다는 부담들 그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계속적인 매도가 이어졌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그림인데요. 그래 지금까지 좋은 건 오케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올해 3분기 4분기 영업이익 순이익 전망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점프업을 해요. 그러니까 2분기가 13.8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9.1조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전망치를 내놨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진짜 이렇게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던져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4.4조, 4.9조인데 이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때가 피크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실적 시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마 2,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에 이제 3분기 또는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나 뭐 매출액에 대한 가이던스 큰 흐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치를 내놓을 텐데요. 그게 이 정도 19조, 20조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근접할 수 있어 라는 시그널만으로도 진짜? 우리가 걱정을 했던 게 뭐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반도체 업종 좀 많이 힘든 구간으로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팔 때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담아 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 뭐 이미 많이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 시간을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보신다면 지금 레벨보다는 저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고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입장은 반도체 투자 전략을
바꾸지 말고 유지해야 한다라는.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흔들렸다 하기보다는 심리적인 불안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의구심들이 그리고 수급적인 부담들이 시장을 이렇게 억눌러 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그리고 이제 7월 말이 되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컨퍼런스 콜을 할 거거든요. 거기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가 진검승부 구간이 될 텐데 아마도 이런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막 쇼크 수준으로만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도 실적이 더 레벨업이 되네 라는 생각만으로도 주가가 정상화되는 과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반도체 주가가 올해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면 제약바이오 다음으로 가장 낮습니다. 꼴찌에서 2등이에요. 엄청 낮죠. 네, 엄청 낮고 그리고 PE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지표에 있어서도 10배거든요, 10배거든요. 코스피 PER보다 더 낮게 평가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들, 의구심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만 조금만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주가는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7월 20일 날, 뭐 오늘이죠. 지금 장중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뭐 미국 증시 폭락, 그리고 증시 불안, 뭐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가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더 레벨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신다면 조금 힘드시겠지만 시간을 갖고 바라보시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반도체 섹터의 이제 대장주로 가는 삼성전자가 어쨌든 뭐 1월에 95,000원 여기서 쭉 그쵸. 떨어지다가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쭉 수평선을 살짝 밑으로 가다가 실적이 나온 거 기대하고 있는데 실적이 나왔을 때도 쭉 천천히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뭔가 이제는 사람들이 지친 것 같고 지쳤어요. 뭔가 이거를 좀 뭔가 분위기를 바꿀 만한 뭔가 트리거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컨퍼런스 콜. 거기서 하반기 실적이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품었던 것보다는 괜찮아요 라는 시그널만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뭐 정상화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보여드린 반도체 영업이익이 19조, 20조 이 수준까지 나온다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흐름이거든요. 왜냐면은 13.8조에서 5조 이상을 레벨업 된다고? 근데 그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고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삼성전자에서 냈다고? 라고 한다면 서프라이즈한 결과예요. 근데 여기에 좀 미스한다 하더라도 한 20-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기만 한다 하더라도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이 정도까지 레벨업이 돼 있구나 라는 생각만으로도 주가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PR을 보면은 10배거든요. 반도체 업종이. 지금 코스피는 11배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한다면 시장 대비 10% 정도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도 코스피 대비 한 10% 정도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들, 심리적인 불안감들, 실적에 대한 의구심들만 좀 진정이 된다면 저는 여기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주가 수준만으로도 1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이나 4분기 실적에 대한 컨빅션이 조금씩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대한 눈높이가 또 너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 티냐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아니라고 하겠죠. 답정 농담.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최근 들어서 시장이 너무나 3,300에서 계속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뭔가를 잘못 판단하고 있나 펀더멘탈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들에 있어서 데이터를 아무리 봐도 나오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들이 들어오나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크게 흔들린 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적에 대한 눈높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실적 전망도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는 거고 많은 투자자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업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탑다운 측면에서 봤을 때 눈높이가 전혀 높지 않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미국을 보여드리면 요 미국인데요. 미국 블룸버그라는 데이터 기준으로 미국 GDP 성장률 6.6%입니다. 과거 어느 때도 볼 수 없었던 레벨이죠. 그런데 매출액 증가율은 3.4%밖에 안 됩니다. 2017년, 18년 GDP 성장률이 3%도 안 되는 시점에서의 매출액 증가율이 7%, 4%, 8%였는데 3.4%밖에 안 된다. 평균에 못 미친다. 매출에 대한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순이익률 또한
경제 성장률이 6.6%, 연준, 미국 중앙은행에서 전망한 경제 성장률이 7%임에도 불구하고 순이익률은 11.5%밖에 안 된다. 네. 이 흐름을 본다면 일단은 경기 모멘텀과 비교해 봤을 때 눈높이가 일단은 정상 수준으로 왔다라고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높아서 이제 눈높이를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데이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글로벌 한국입니다. 네. 글로벌 GDP 성장률은 지금 6%입니다. 6%. 내년도 4%고요. 과거 어느 때도 보지 못했던 레벨이긴 한데 매출액, 코스피 매출액 증가는 9.5%거든요. 2017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높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0%입니다. 2017년 수준은 9.6%예요. 이때 글로벌 GDP 성장률은 3.8%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에 대한 한국 증시에 대한 눈높이도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쪽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 왼쪽이 그림이 가트너라는 글로벌 전망하는 기관에서 제시한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 수요 공급 막대거든요.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2분기가 아주 부족했죠. 그러다가 이제 3분기, 4분기, 1, 2 쭉쭉쭉 올라간 그림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2021년 2분기가 반도체 공급 불안이 최악의 상황이었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셔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저는 또 하나 눈여겨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3분기 때 반도체 수급 상황이 올해 1분기보다 좋아진다. 왜 그럴까? 이상한 좀 회복 능력이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분기 때부터 반도체 공급 불안이 있다라고 했다가 2분기 때 최악의 상황을 거치고 이제 회복하는데 이 회복의 강도가 1분기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마도 글로벌 주요국들, 미국, 유럽, 한국, 중국, 대만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나왔던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조금도 지원해줬고요. 세제 혜택도 줬고, 펀드도 조성해줬고, 투자 확대도 해줬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탈 상황이나 반도체 업황에 들어가지 않았던, 실적에 들어가지 않았던 정책 동력이라는 부분들이 3분기부터 조금씩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그림들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눈높이에 대해서도 퀘스천 마크를 갖고 계시는데 저는 조금 중립 이상 정도로 바라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스갯소리로 중국의 스탠스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요? 중국이 좀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1, 4분기 4,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간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제 중국이 이제 긴축으로 간다라고 막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뭐 했나요?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그거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거든요. 갑자기 바꿔버린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사점은 뭐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했다 뭐 여러 가지 뭐 해석도 가능하지만 제가 본 포인트는 경기가 조금만 지금 아직까지 경기가 완전히 정상화됐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중국도 그렇듯이 미국도 그렇듯이 글로벌 전반적으로 아마도 경기가 조금만 불안해져도 여기에 정책적인 부분들은 다시 한번 강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정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거 맞아요. 통화정책도 긴축을 하는 거 아니야? 재정정책 더 없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데 재정정책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줬던 거, 그리고 실업수당에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에 지원해줬던 보조금들을 거두고 있는 거 맞지만 언제든지 다시금 뭔가를 할 액션을, 경기부양정책을 할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은행들에 있어서도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지만 경기가 조금만 불안해진다? 그럼 언제든지 변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 동력이 소멸됐다라기보다는 지금 경기가 일정 부분 정상화되는 흐름들,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중립적인 스탠스로 가져가고 있고 시장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유연하게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